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개정령안에는 대도시권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군의군의 대구 편입에 따라서 대구 대도시권의 군의군을 삭제하고 인접한 의성군과 청송군을 추가했습니다. 시행령이 확정되면 의성과 청송은 대도시권 광역교통특별법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대상이 돼서 대구와 연계한 도로나 철도, 버스 등 각종 광역교통 인프라의 개선이 기대가 됩니다. 군의군의 편입으로 대구는 전국 최대 특광역시가 됐는데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변화를 거듭해서 인근 지역의 교통과 생활, 문화의 동반 성장을 이끌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8월 17일 목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의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또다시 일주일 가까이 폭염주의보가 이어지면서 막바위 더위가 한창입니다. 오늘도 폭염 속에 자외선 지수는 높음 단계에 예상되는데요. 안동의 낮 기온은 31도, 의성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오후부터 저녁 사이엔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특히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어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동시와 청송군은 오늘 2개 시군 경계에 걸친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안동시 용수를 공급하는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번 협약으로 안동시 상수도를 공급받게 되는 청송군 파천면 지경리 지역은 안동시 기란면과 인접 지역인데요. 올해 기란면 배방리 급수구역 확장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안동시는 하루에 60세제곱미터의 톤의 물을 청송 군민 100여 명에게 공급해서 지경리 주민들의 식수난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안동시는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구축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또 인근 지자체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대해서 지속적인 발굴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성군, 예천군 일부 지역에 이어 올해 5월에는 영주시, 이번에는 청송군과 공급 협약을 맺으면서 맑은 물 공급 사업 범위를 확장했고요. 또 앞으로도 2개의 댐 수자원을 통해 낙동강 유역의 지방상수도 공급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오늘은 종일 하늘빛이 흐리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28도가 예상되는데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토요일 새벽까지는 비가 가끔씩 내리겠고요. 해상에는 물결이 최고 2m까지 높게 일면서 너울도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5곳의 기초지자체와 원자력학계가 사용 후 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관리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국내 원전이 위치한 경주시와 기장군, 영광군, 울주군, 울진군 등 5곳의 기초지자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제 열린 고준위 특별법 대국민 심층토론회에서는 포화가 임박한 원자력발전소 부진의 건식 저장시설과 관련한 주민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요. 고준위 방패장 부지 선정에 조속히 착수하기 위해선 고준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한편 고준위법은 지난해 11월 국회에 상정된 이후 표류 중인데요. 지난달까지 여야는 9차례 법안 소위 심의를 거치면서 고준위법 제정 필요성에는 공감해왔지만 원전 부진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의 용량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25.9도, 습도는 90%, 체감온도는 28.2도로 더위는 한풀 꺾였지만 높은 습도로 체감온도와 불쾌지수 여전히 높습니다. 동해중부 안쪽 먼바다에는 북서에서 북풍에 초속 8에서 13m의 바람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5m로 비교적 높게 일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해상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군이 경상북도의 택시 운임 요율 조정에 따라 택시 기본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택시업계의 어려운 경영 환경과 열악한 근무 여건, 다른 시도의 인상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인상을 최소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4년 만에 택시 기본요금을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 인상하고 주행요금과 시간요금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는데요.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되던 심야 할증 20%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1시간 빨리 적용됩니다. 다만 울릉군에서는 울릉택시협동조합과 개인택시조합 울릉군 지부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군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2km 이상부터 발생하는 거리 할증에 대해서는 75%에서 65%로 10%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변경된 요금 체계는 8월 15일부터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과 관광객분들은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11시 11분) 지났습니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과 본인 부담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 초점에서 관련한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의 김욱 팀장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어떤 제도인지 좀 소개부터 해주세요. 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가구의 부담 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경제적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부분에 대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지원 사례로 비급여 항암제, 대동맥판 협착수술, 요추부 수술, 추간판 장애수술, 무릎 관절 수술, 하상치료 등이 있습니다. 네,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제도인데, 그러니까 재난에 가까운, 그러니까 치료비가 많이 드는 그런 질환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네요. 네, 예. 맞습니다. 정부가 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지원 범위가 확대되고 또 지원 한도도 상향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네, 질환 제한이 없는 입원 진료 지원과 달리 외래 진료에 대해서는 중증 질환으로 한정해 지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사제 투여, 영상의학적 검사 등 외래 고액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지원의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었습니다. 예.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외래 진료 시에도 원칙적으로 질환과 관계없이 재난적 의료비 신청 대상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치료에 필수적이면서 일회에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고가 약제 등으로 취약계층 경제적 부담이 큰 의료 현실을 반영하여 재난적 의료비 지원 한도를 기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네. 이에 앞서 올해 1월 1일부터 환자의 연간 소득 대비 의료비를 얼마나 부담했는지를 나타내는 의료비 부담 수준을 연소득의 15%에서 10%로 완화하고 재산 기준도 가세 표준액 합계 5억 4천만 원 이하에서 7억 원 이하로 완화한 바 있습니다. 네. 이로 인해 제도 접근성이 확대되고 적기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난적 의료비를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질환 기준은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 질환 진료 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환 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네. 세 번째로 재산 기준은 가구의 재산 가세 표준액 7억 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비 부담 수준은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80만 원 초과 시 대상이 되며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 1인 가구인 경우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 초과 시 신청 가능하십니다. 예.
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지 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부분도 이제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의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한도는 어떻게 됩니까? 지원금 지원 범위는 본인 부담 의료비 중 예비급여와 선별급여, 병원 2, 3인실 입원료, 전액 본인 부담금, 비급여를 모두 더한 금액에 지원제 항목, 국가 지자체 지원금, 민간 실손보험금 등을 제외한 후 소득 계층별로 차등하여 50에서 80%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연간 5천만 원 한도로 상한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득이 조금 전에 이제 네 가지 요건 중에 소득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소득 하위 50%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네, 소득 또는 질환의 특성이 기준을 다소 벗어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 심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 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와 질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심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본인 부담 의료비 일부 항목 중에서 지원 제외 항목을 차감 후에 이제 지원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원 제외 항목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네,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특성상 모든 비급여 의료비를 지원하지 않고 미용, 성형, 특실 1인실 비용, 간병비, 요양병원 의료비 등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 지자체 지원금, 민간 실손보험금 등을 수령하였거나 네. 수령 예정인 경우 차감 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고 지원이 되지 않는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구체적인 지원 사례와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사례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원 사례는요. 건강보험 가입자시며 기준 중위 소득 50% 초과 100% 이하이십니다. 폐암 말기 환자로 고가의 항암제인 타그리소 사용한 항암치료 진행 중인 환자입니다. 네. 환자는 전액 본인 부담금으로 3,500만 원의 약제비가 나왔으며 실손보험 가입 이력은 없습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이 되시며 본인 부담금 3,500만 원 중 60%인 2,10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지원 비대상 사례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시며 기준 중위 50% 이하십니다. 위암으로 입원하여 다빈치 로봇 수술을 통한 비급여 진료비 1,000만 원 발생하였고 민간 실손보험 가입 내역은 없는 경우 지원 비대상이십니다. 특정 질환에만 임상 효과가 있고 대체 진료와의 비용 편차가 큰 다빈치 로봇 수술의 경우 지원 제외 항목에 해당되어 지원 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군요. 네. 큰 수술을 받았거나 또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환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러 가기가 어려운 상황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환자 본인이 아니어도 대리 신청이 혹시 가능한가요? 네, 재난적 의료비 신청을 위해서는 환자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방문 전에 반드시 담당자와 통화하여 지원 여부와 필요서를 안내받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청 기한은 최종 진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이 본인 부담 상한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뭔가요?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본인 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 부담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로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 환급으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와 사후 환급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나요? 사전급여는 환자가 최고 상한액까지만 병원에 납부하고 그 이상에 해당되는 환자 부담금은 병원이 공단으로 청구해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사후 환급 방식은 방금 말씀드린 사전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로 한 병원이 아니라 여러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그 금액을 합산하여 우리 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인데요. 네. 환자의 연평균 보험료를 확정하기 전까지는 상한 최고액을 기준으로 초과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연평균 보험료가 확정되면 먼저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평균 보험료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내 보험료 수준을 알 수 없기 때문에 23년 기준 최고 등급인 780만 원을 적용하여 초과 금액을 지급하고 이듬해 8월경 내 평균 보험료가 확정된 결과 중간 수준인 6분위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예. 최고 등급인 780만 원과 6분위에 해당되는 303만 원과의 차액인 477만 원을 추가로 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본인 부담 상한액은 모든 국민이 그럼 환급 대상이 되는 건가요? 네, 상한액 환급 대상이 되시는 분은 지급 신청서와 안내문을 환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편물을 받으시는 분만 환급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한 본인 부담 상한액은 비급여, 전액 본인 부담금, 선별급여, 임플란트, 2, 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 일부 부담금 등과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은 금액은 제외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인 부담 상한액 사후 환급금은 지급이 언제 되는 건가요? 네. 진료연도 다음 해 연말정산과 소득신고 결과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정산됩니다. 그리고 정산된 연평균 보험료로 개인별 소득분위와 개인별 상한 금액이 정해지면 네. 8월 말에서 9월 사이 지급신청서가 발송되고 지급신청서를 받아 공단에 제출하시면 7일 내로 신청하신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자, 지급받기 위해서 지급 신청 방법 또 구비서류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환자 본인이 본인 계좌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선, 팩스, 우편, 인터넷, 지사 방문의 방법으로 가능하고 필요 서류는 지급 신청서만 있으면 됩니다. 네. 두 번째로 환자의 가족, 예를 들어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 조부모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 지급 신청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수신자 신분증 사본, 예금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과 본인 부담 상한제를 설명을 드렸는데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런 경우에 다 본인이 신청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본인이 다 신청을 하셔야 되고 예. 재난적 의료비는 본인이 신청을 하셔야 되지만 본인 부담 상한제는 신청 안내문이 나가기 때문에 네. 그 안내를 받으시고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해주시죠. 네, 과도한 의료비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이 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단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의 김욱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1시 23분) 지났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디든 달려가는 사랑을 담은 짜장차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아름다운 동행에 윤가영 리포터가 함께했다고 하는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복절이던 지난 화요일 사랑의 짜장차가 정차한 남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매미가 목청껏 울던 날 10명이 넘는 봉사자들은 한 곳에서는 짜장면에 없어서는 안 될 감자와 양파를 다듬고 밀가루를 반죽해 면을 뽑고 있었는데요. 네. 체감 온도가 30도를 웃도는 날씨에도 가만히 있어도 참 숨이 턱턱 막혔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 봉사단체인 아름다운 동행 정한교 총괄 대표의 사랑의 짜장차는 더위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손발을 맞춰 맛있는 짜장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재료 준비합시다. 오늘은 350에서 한 400인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밀가루 한 3포 하고 양파는 2망 반 들어가고 감자는 한 박스 들어가고 있습니다. 야, 이거 다 키면은 열기가 대단합니다. 오늘 아침에 밀었던 이제 밀면 여기서 국수가 나오지. 국수가 나오면 네. 바로 뽑아가지고 맞아요. 생면이네요. 야, 생면이면 생면, 짜장면, 국수입니다. 이거 물 끓는다. 저 한 5번 삶아 놓을게요. 네. 원장님 준비하세요. 자, 면 들어가요. 네. 자, 빨리 오세요, 빨리. 장무치 하나 들고 젓가락 하나 들고 이래 가시면 돼요. 안 받으신 분 계세요? 짜장면 안 받으신 분들. 너무 좋죠? 짜장면 너무 맛있어요.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하죠. 이분들이 정말 아주 성심껏 해주시고 음식도 아주 정갈하게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좋은 날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봉익군에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먹기가 아주 좋습니다. 감사하죠. 짜장면은 언제나 환영이죠. 네. 예, 싫어하시는 분들 잘 없는데. 근데 봉사활동으로 짜장차는 또 처음 소개해드리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정한교 대표는 지난 2017년부터 차를 임대해서 한 달에 2번 짜장면 봉사의 길을 시작했는데요. 어르신들에게 맛있는 한 끼로 어떤 메뉴를 선택할까 하다가 어린 시절 특별한 날에만 먹었던 짜장면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네. 이 대표는 중식당을 찾아서 짜장면 만드는 기술을 배웠고요. 지금까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마음들이 모여서 현재는 봉사회원이 전국 곳곳에 150여 명이 있다고 합니다. 봉사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저는 가랑의 짜장차 손장갑입니다. 1년 3개월 정도 됐겠네. 제가 이제 몇 번 보다가 이 봉사활동 하면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참여하게 됐어요. 더워도 봉사활동 하는 게 즐겁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니까 너무 좋았어. 예전에 그 물날 났을 때 이제 이틀 동안 하고 왔는데 저는 일주일 동안 하면서 뜨거운 불 앞에서 장병들 경찰서 쭉 나가고 젊은 사람 다 봉사활동 하니까 간식을 천인분씩 이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일 기억에 많이 남고 이틀 동안 했는 게. 더 열심히 해갖고 이제 소외된 그 계층이나 뭐 노약층이나 어린이 그 중점을 해갖고 하면은 뭐 소외된 게 있으면 항상 달려가고 싶고 계속 봉사활동 하고 싶어요. 좋은 마음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운 동행봉사단 사랑의 짜장차 전국회장 김효경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 7년 좀 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좋은 일, 뭐 나쁜 일, 좋은 일이 더 많고 아픈 일도 더 많고 그렇습니다. 여러 재난 지역에 갔지만 재난 지역엔 전국을 저희가 달려가다 보니까 참 많은 기억들이 있지만 울진에도 그렇고 가장 최근에 했던 데는 이제 예천에 긴급 재난으로 진짜 카논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3일 출퇴근했는데 그게 가장 기억에 남고 제일 힘들었습니다. 차후에는 추억의 짜장면 문화예술단으로도 이제 앞으로도 출범할 예정인데요. 짜장면 차는 이제 좀 더 깊숙이 소외되고 외롭고 힘들고 이런 분들을 찾아가는 봉사다 보니까 아직도 좀 더 깊숙한 곳을 더 찾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곳을 많이 느끼는데요. 앞으로 더 열심히 달려가야 되겠지요. 이 정한교 대표는 그럼 대구에 계시는 분이고 네. 사랑의 짜장차는 그럼 전국을 가는 겁니까? 네, 찾아가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전국을 곳곳으로 찾아가시는데요. 최근 수해와 산불로 어려움을 겪은 곳들도 찾아가서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네, 처음에는 지역의 어르신들을 찾아다녔는데 현재는 전국을 다니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짜장차를 몰고 전국 곳곳을 다니는 정한교 대표도 만나보시죠. 예, 저는 아름다운 동행봉사단 사랑의 짜장차를 운영하고 있는 총괄 대표 정한교입니다. 8년 전부터 지역의 김치봉사와 연탄봉사를 해오면서 4년 전에 짜장차를 전문 허가를 받아서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취약계층 어르신들께 짜장면을 해드리고 일하고 있습니다. 7월 23일 날 예천 수해 지역에 가장 많이 했는 것 같아요. 23, 24, 25일 3일간에 하루 1000인분씩 이제 그 지역에 실종자 여러분들 많았잖아요. 자원봉사분들이 굉장히 전국에서 많이 오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나가서 했는 게 가장 최근에 많이 했고 매월 10회 정도 일을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수해나 이제 어렵고 산불 이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출동을 해서 그쪽에 식사제공을 하고 있는데 회원님들이 공지를 하면은 항상 부족한 게 자원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역이 어려운 일이 지금 생겼는데 우리가 가서 좀 도와줘야 안 되겠나 이러면은 회원님들이 한 분도 거의 빠짐없이 함께 10,000원서부터 10만 원씩 이렇게 재료비를 후원을 만들어요. 자체 2, 3일씩 무료 급식을 해드리고 항상 회원님들한테 감사함은 봉사를 할 때나 안 할 때나 잊혀지지 못하는 저희와 함께 하는 동행,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어떤 어른들은 뭐 언제쯤 한 번 더 오냐 이렇게 또 전화를 보내보고 연락을 온 분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참 저희들이 정성껏 아침에 야채를 다듬어서 제자리에서 모든 신선한 재료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어른들이 너무나 좋아라 하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마음가짐을 감사함과 또 나한테 약간 여유 있는 것을 베품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랑의 짜장차 정차지는 지역에서 25일과 29일 두 차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려운 지역민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정한교 대표의 사랑의 짜장면 나눔 현장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사랑의 짜장면 한번 맛보고 싶습니다. 네. 예, 윤가인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뉴스민의 김보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네, 오늘은 대구시가 불붙인 카카오 택시 수수료 부당징수 논란에 대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택시 기사님들 그리고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네. 지난 13일에 대구시가 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호출 수수료를 징수했다면서 이 카카오티 블루를 운영하는 디지티 모빌리티를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과도한 호출 수수료 징수 좀 더 설명을 해주세요. 네, 우선 이 디지티 모빌리티는 카카오티 모빌리티의 공식 파트너로 대구와 경북 일대에서 이 카카오티 블루 택시를 운행하는 업체입니다. 네. 이 대구시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운영 정책에 문제를 삼은 거니까 이 카카오 모빌리티를 신고한 것과 같이 해석을 또 할 수 있는데요. 이 대구시가 문제 삼은 과도한 호출 수수료 징수란 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다른 플랫폼의 호출이나 일반 승객의 탑승에도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겁니다. 예. 다른 플랫폼 호출이라면은 대구로 택시 호출을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대구시는 대구로 택시 유료화 이후에 카카오 모빌리티의 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대구로 택시에 또 내게 됐다. 이런 기사들의 민원이 있었고 관련된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공정위에 부당징수 여부를 판단해보자는 취지로 신고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선 택시 운송 산업의 기본적인 사업 방식에 대해서 우선 좀 알아야 하는데요. 네. 이 현행 여객운수 사업법상 운송 플랫폼 사업은 이 타입 1 운송 사업, 타입 2 가맹 사업, 타입 3 중개 사업 총 3가지 형태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카카오 모빌리티는 타입 2인 카카오티 블루와 타입 3인 카카오티 서비스를 운영 중이고 이 공공택시 앱인 대구로 택시는 타입 3인 이 중개 사업에 해당합니다. 그렇군요. 그냥 이용자들은 뭐 다 비슷한 서비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택시 서비스가 다 같은 게 아니라 가맹이냐 중개냐에 따라서 다르군요. 그쵸. 이 사실 이용자 입장에서는 택시를 탈 때 이게 뭐 가맹 서비스인지 중개 서비스인지 뭐 중요하진 않죠. 중요하지 않죠. 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 카카오티 앱으로 우리가 택시를 부를 때 일반 호출을 눌러서 잡은 택시는 중개 서비스를 이용한 거죠. 여기에선 택시 기사도 소비자도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예. 이 카카오 모빌리티는 단순 중개만 제공을 하는 거고요. 이 반면에 카카오티 블루는 가맹 서비스인데요. 우리가 카카오티 앱을 통해서 택시를 잡을 때 블루를 선택을 하면 이 일정 부분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카카오티 블루와 가맹 계약을 맺은 기사님들도 수수료를 내는데요. 예. 이 기사님들은 매출액의 3.3에서 4.5%, 이 월 15에서 2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낸다고 합니다. 이 대신에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 기사님들에게 중개뿐만 아니라 홍보나 교육, 이런 택시 운영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물론 소비자들도 이 카카오티 블루를 이용을 할 때 네. 친절한 기사님, 뭐 쾌적한 차량, 뭐 빠른 배차 이런 효과를 또 누릴 수 있죠. 예, 그런 걸 또 기대하면서 부르는 거잖아요. 카카오티 네. 블루를. 그런데 그렇죠. 이번에 대구시가 문제 삼은 건 가맹 사업인 이제 카카오티 블루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대구시가 문제를 제기한 서비스는 이 중에서도 수수료가 발생하는 가맹 택시 카카오티 블루인데요. 예. 카카오 모빌리티가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이 카카오 택시 앱을 통한 호출에서 나온 매출뿐만 아니라 이 대구로 택시 같은 다른 플랫폼 앱을 통한 수입 그리고 배외 영업을 통한 수입까지 이 수수료 책정에 포함되는 게 부당하다 이런 지적입니다. 이런 게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네, 모든 매출 기준으로 수수료가 책정이 되는데요. 예. 대구시는 이게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그리고 제12조의 6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야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봤습니다. 네. 문제는 좀 여기서 따져봐야 될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대구시가 서로 사업 타입이 다른 서비스를 동일선상에 놓고 공정위에 신고를 했다는 건데요. 사업 타입이 다른 서비스요? 네, 예. 앞에 설명드렸던 그 가맹과 중개의 차이입니다. 예. 카카오티 블루는 가맹 서비스죠. 대구로 택시는 중개 서비스입니다.
대구로 택시를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 12월에 대구형 공공 택시 호출 앱 이렇게 표방을 해서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무료로 운영이 되다가 올해 7월부터 유료 서비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네. 이 카카오티의 일반 호출이나 우티 택시의 일반 호출 같이 이런 통상 중개를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무료로 운영이 되는데 네. 대구로 택시는 현재 호출 건당 200원, 월 최대 3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가맹 사업이니까 이 카카오티 블루 서비스는 다른 호출 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그렇지 않아서 문제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맹 사업을 생각하면 파리바게뜨 같은 프랜차이즈를 떠올리기 쉽죠. 예. 물론 이게 파리바게뜨에서 뚜레쥬르의 빵을 팔지는 않으니까요. 이 소비자의 혼란과 서비스 질의 저하를 막기 위해서 가맹 계약을 맺을 때 그렇게 맺습니다. 예. 물론 원칙적으로는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가맹 사업에 해당하는 카카오티 블루가 여타 가맹 사업과 마찬가지로 이 가맹주에 해당하는 택시 기사들에게 카카오 서비스 외에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는 합니다. 다만 택시 업계의 특수성 때문에 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그런 결정을 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인데요. 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미 택시 호출앱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한 독점 사업자이기도 한데다가 네. 이 타다 금지법 이후로 택시 플랫폼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 리스크 탓에 이 뚜렷한 입장을 내는 게 조심스러운 상황으로 추측이 됩니다. 카카오티가 이제 독점 사업자여서 그렇다 이 말이군요. 네, 예, 맞습니다. 택시업계에 이제 특수성이 있는 거네요. 네네. 이 플랫폼 업계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이 카카오티 블루의 입장에서는 사실 다른 호출 앱을 쓰지 못하도록 했을 때 손해볼 게 없다고 합니다. 네. 이 문제는 이 카카오티가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앱을 못 쓰게 막는다 이런 여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이 카카오티 블루와 가맹 사업을 맺었지만 이 가맹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라는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네. 현재로선 다른 호출 앱에 가입하는 걸 허용한 상황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구시는 대구로 택시를 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네, 그렇죠. 공정위 결정이 그러면 어떻게 나야 대구시에게는 유익한 건가요? 그렇죠. 이 대구로 택시는 이 대구형 공공앱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구형 공공 배달앱인 대구로 운영사 인성데이터가 개발과 운영을 맡고 대구시뿐만 아니라 이 대구 내 택시 운송 사업 조합 등이 함께 협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실제 대구시청에 전화를 걸면 이 대구 사람이라면 대구로 이렇게 대구로 택시 이용을 독려하는 자동 응답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만큼 대구시가 밀어주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예. 이 서비스 초기에 택시 운송 사업 조합 측에서는 이 개인 택시는 카카오티 블루, 즉 가맹 택시로 인해서 특히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구시에서 이런 공공 앱을 준비해줘서 감사하다 이런 기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문제는 공정위의 결정이 이렇게 대구시가 밀고 있는 대구로 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여기엔 좀 미지수인데요. 왜 그런가요? 이 공정위가 대구시 주장대로 카카오티 블루의 중복 수수료 이슈에 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결과를 낸다면 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 가맹 사업 또는 중개 사업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군요. 네, 문제는 이게 이미 내부에서 그러니까 카카오티 내부에서 이 가맹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이 지금 일고 있고요. 예. 두 가지 타입 중에 하나의 사업만 운영하라는 국회 요구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중개사업 철수 관련 논의가 실제 진행 중이라고는 하는데요. 네. 카카오 모빌리티 측에서는 이 중개사업 이용자 수가 가장 많고 카카오가 운영하고 있는 바이크, 대리, 렌터카 등 다른 이동 서비스들의 핵심 데이터와 관련 있는 문제인 만큼 이 중개사업 철수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설명은 합니다. 네. 다만 변수가 국회 요구인데요. 국회에서 심상정 의원 등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심판이 왜 선수를 하냐, 플랫폼 회사가 왜 직접 서비스를 운영하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 모빌리티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여론이나 정치권을 살피면서 서비스 운영 방침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네, 대구로 택시가 카카오 택시에 비해서 소비자들의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만약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처럼 중개사업 중단의 속도를 낸다면
되면 기존의 중개사업 서비스만 이용하던 기사님들도 이 가맹사업까지 몰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지난 4월에 대구시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하루 평균 택시 호출에서 대구로 택시의 호출 점유율은 약 20% 정도로 매우 적은 편입니다. 네. 이렇게 수수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기사님들의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요. 카카오 모빌리티 입장에서는 공정위 결과에 따르면서 이 수익성을 고려해서 현재 권고 수준에 머무르는 이 타호출 플랫폼 이용 자제를 가맹거래 계약서에 명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예요? 네, 물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카카오 모빌리티 입장에서는 독점 기업의 갑질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카카오 모빌리티의 수수료 부과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지금과 같은 수수료 정책의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 될 수 있는데요. 중개사업 서비스만을 운영 중인 이 대구로 택시와 대구시의 입장에서는 기사님들의 불만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길이 아예 없어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카카오 택시가 대구로 택시로 받은 호출에도 수수료를 떼가니까 이제 대구시가 이를 공정위에 신고한 이 상황. 김 기자는 취재를 하면서 어떻게 이 상황을 보시나요? 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의 운행 택시 1만 3,500여 대 가운데 이 카카오의 가맹 택시인 카카오티 블루는 35%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네. 반면 대구로 택시는 전체의 78% 정도가 가입을 했다고 하니까요. 기사님들 상당수가 여러 호출 앱을 동시에 사용하고 계신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죠. 네, 반면에 이제 이용자 수는 카카오티가 월등히 많다고 하는데요. 대구시가 파악한 하루 호출 건수는 5만여 건 정도로 이 중에 대구로 택시를 이용해서 호출한 건수는 8,000콜 정도라고 해요. 네. 이 수도권에 비해서 이 비수도권에서는 뭐 우티, 마카롱 같이 이런 점유율이 낮은 호출 앱의 이용 건수가 많지는 않다고 하니 대부분 카카오티라고 추정이 되고요. 8,000콜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5만여 건 중에서 나머지는 카카오티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물론 예. 이제 배회 영업을 통한 건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네네. 이 수수료가 낮은 대구로 택시를 대구시가 이제 이용을 독려하는 건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지금처럼 절대적으로 이제 이용자들이 카카오티에 몰려 있는 만큼 좀 더 적극적인 홍보 방안이나 유인책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수수료 이중부과 논란과 업계 상황까지 오늘 좀 포함을 해서 짚어봤는데 네. 이 카카오가 독점하고 있다는 플랫폼 업계 특수성 때문에 이 공정위 결과가 사실상 큰 변화를 불러오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대구시가 반면 민원을 반영해서 공정위에 신고하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 건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결국에 소비자가 얼마나 대구로 택시를 이용하는가에 따라서 이 대구 택시업계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뉴스민의 김보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3분) 지났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역사의 진실과 이면을 들여다봅니다. 다시 읽는 역사 정만진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다시 읽어볼 역사는 뭔가요? 돌아가신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는 생일 잔치를 8월 17일에 했는데 네. 퇴임 후에는 또 생일을 12월 4일이다 이렇게 알려지기도 해요. 생일이 예, 그러니까 두 개인가요? 실제는 두 개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적는 사람에 따라서 또 사실이 바뀌기도 한다. 이런 걸 말해주는 사례로 보입니다. 오늘 노태우 대통령 생일과 관련해서 대구에서 태어나신 분, 네. 또 대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들 그런 인물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재임 중 노태우 전 대통령의 생일은 그럼 8월 17일. 이날을 이제 기념을 한 거네요. 그렇죠. 예. 노 전 대통령 생일이 이렇게 오락가락했었는데 대구 태생이거나 대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인물들, 자, 어떻게 살펴볼 수가 있을까요? 시대 순으로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구는 구석기 때부터 사람들이 살았다고 알려져 있고 월성동에서들 쓰고 유물이 발굴이 되었죠. 네. 그런데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는 이제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선사시대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록이 안 남아 있어서 어떤 사람이 살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고 분명하게 기록이 남아 있는 분은 극종이라는 분인데 극종. 극종. 종자가 붙은 걸로 봐서
왕족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예. 서기 261년에 신라 첨의왕 때 달벌성 성주 지금 말하자면 대구시장으로 부임했다. 이런 기록이 삼국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시대 인물 중에서는 또 대구와 관련이 밀접한 분이 선덕여왕 계시고 신문왕이 있죠. 선덕여왕은 부인사를 원당으로 그러니까 부인사에 대충 말해서 등록된 신자 비슷하게 예. 아주 자주 오셨다 이 말이고 신문왕은 이제 서울을 대구로 옮기려다가 성공하지 못한 분이잖아요. 네. 신문왕이 서울을 대구로 만약 옮겼더라면 우리나라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지 아무도 모르죠. 예. 많이 바뀌었을 것 예. 같습니다. 예. 고려 시대와 대구는 왕건과 신순겸이 지묘동 일대에서 이제 큰 전투를 벌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때 이제 깊은 인연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분은 또 누가 있을까요?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일련스님 있지 않습니까? 일련스님. 일련스님. 그러니까 삼국유사를 저술하신 분. 네. 문시세거지가 있는 화원의 인흥사 그리고 지금 대구로 편입된 군의군의 인각사가 이런 스님 유적으로는 가장 유명하죠. 네. 삼국유사라고 하면 온 국민이 다 아는 책이니까 그럼요. 이런 것들은 국민적 답사지라고 할 만하겠는데요. 그리고 또 비설산 유가사에 가면 앞에 그 일련문학공원이라는 게 또 조성이 돼 있어요. 돼 있는 이유는 이제 일련 스님이 비설산에 오래 계셨기 때문인데 저는 삼국유사 얘기할 때마다 꼬박 하는 얘기가 네. 일련 스님이 삼국유사를 쓰기 시작한 집필하기 시작한 게 70세가 넘었다는 겁니다. 그래요? 70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제2의 인생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보다는 일련 스님이 70세 때부터 삼국유사를 집필하신 걸 생각하면 계속 자기 전문성을 살리는 게 더욱 의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시절의 70세는 또 지금의 70세와는 또 다를 것 같은데. 이야기가 다르죠. 예. 그때 그 삼국유사를 쓰기 시작을 하셨군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본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정신력과 도전의식 정말 본받아야 되겠네요. 네, 대단합니다. 늦은 나이는 없네요. 예, 대단하죠. 예. 역사 공부를 해보면 이런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네. 조선시대 때는 또 세종 때 서침이란 분이 계세요. 달성공원에 원래 달성토성인데 거기 가보신 분들은 달성유업이라고 달성서시유업이라는 비석을 보신 분이 계실 거고 그 옆에 서침나무라고 하는 나무에 표시해놓은 게 있어요. 이게 왜 있나 하면은 지금은 달성공원이 국가 소유인데 당시에는 이제 달성서시 소유였어요. 네. 세종 임금이 이게 군사시설로 좀 쓰자고 하니까 서침이란 분이 다른 땅 주겠다는 세종한테 그럴 필요가 없다. 그냥 헌납하겠다. 그 대신에 대구 시민들 세금을 좀 낮춰주세요. 아이고, 이래서 아주 대단하신 분이죠. 정말 멋지네요. 네. 이렇게 그러면 어떤 캠페인을 활발히 이제 펼치면은 서침 선생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시민이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서침 선생이 옛날보다는 지금 많이 유명해지셨죠. 네네. 그 당시에 매우 유명한 분 중에 별로 안 알려진 분인데 대표적으로 이보음이란 분이에요. 이보음이란 분은 역시 세종 때인데 세종대왕이 이제 대구 군수로 발령을 냈습니다. 낼 때 무슨 임무를 부여했냐면 사창을 잘 운영해보라 했어요. 예. 사창이 뭐냐면은 중국 주나라가 아니라 중국 송나라 때 주자가 흉년 때 백성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만들어낸 규율 제도예요. 이걸 이보험이 우리가 해야 된다. 주자가 섬기면서 주작한 일을 안 해서 되겠느냐. 언행일치가 아니다. 이래 자꾸 주장을 하니까 네. 세종이 대구에 가서 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확실한 성과를 거뒀다고 기록은 돼 있지만 유물하고 이런 게 별로 안 남아 있어요. 그 이유는 이보험이 나중에 이제 세조를 몰아내는 운동을 하다가 처형됐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렇지 않나 추정들 하고 있습니다. 예. 정치적 이유로 이런 좋은 정책들이 폐기되는 것은 일반 국민들에겐 또 피해를 주는 일이 될 수도 그렇죠. 있네요. 예. 역사에서 그런 일이 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대되는 사례도 있는데 이제 사육신 때 모두 다 이제 80여 명이 처형되거든요. 네. 근데 그 박평년의 손자가 유일하게 살아남았다 이런 얘기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육신 유적이 달성군 하빈에 있는데 세조는 박평년을 이제 처형했지만은 그 아들인 성종은 또 박평년을 충신으로 재평가를 하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예. 임진왜란 때로 유명한 분들은 전후로 치면 뭐 곽재우 장군 아주 유명하고 우배선 예. 계시고 도동서원의 김경필 선생 그 임난 전인데 그리고 김충선이라고 저 가창에 녹동서원에 계시는 김충선 장군 일본인이었는데 우리나라 장군이 되어서 오히려 일본군과 싸운
평화 정신을 상징하는 인물로 김충선 장군. 매우 유명하고 묘소도 녹동서원 뒤에 있는데 한 분들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7년이나 지속된 이 큰 전쟁을 겪었으니까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들 참 삶이 참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느 때보다도 선정이 필요했겠죠, 그 시대에. 그렇습니다. 그 시대가 이제 인물을 낳죠. 그래서 대구에서는 뭐 대구 판관 이설한 분이 자기 돈으로 제방을 쌓아서 홍수를 막아줬다라거나 금호강에 또 서유교란 분이 다리를 처음 놓았다 자기 돈으로. 네. 백불고톡의 최흥원이란 분이 반개수록이라는 책이 저술되고 100년 동안 묻혀 있는 걸 경상감령에서 인쇄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실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라거나 나중에 가면 또 최재우가 대구에서 처형이 되거나 또 명성황후가 죽는 을미사변이 일어났을 때 최초로 의병을 일으키는 분이 대구 사람인 문석봉 의병장이다. 네. 국제보상운동 또 다 아시잖아요. 그럼요. 이동진과 이러한 분이 계시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도서관인 우연서루를 세워서 독립지사를 양성하다가 나라가 합병되면서 강제로 폐쇄되기도 하죠. 예. 자, 독립 이후에 또 인물들 가운데서도 주목할 만한 대구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마무리 해주시죠. 예. 뭐 대표적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대구 계산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렸지 않습니까? 또 따님인 또 박근혜 대통령 대구에서 태어났고 전두환 노태우 두 분 또 대구 고등학교 졸업했고 어린 음악대의 김성도 나그네의 박목을 계성학교 출신이죠. 빨간마우라 영화 있었지 않습니까? 유치곤 장군이 빚을 산 날의 유가면 출신이죠. 역대 시조전서도 들어보셨지 싶은데 청구영은 해동가요와 어깨를 겨루는 유명한 시조 연구소인데 심조한 교수 대구 사람이죠. 그러니까 대구에는 인물도 많고 역사도 굉장히 오래된 고장이다. 그렇습니다. 대구에는 볼 것이 없다라거나 대구는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을 우리 대구 시민들이 스스로는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이 인물 정도만 알아도 대구의 인물이 많다. 이 말을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읽는 역사에서는 대구 인물사를 살펴봤습니다. 정만진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클릭 정보 클립. 대구 경북 지역 최대 육아 박람회인 제37회 대구 베이비 앤 키즈 페어가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나흘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3월과 6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 열리는 행사로 박람회에서는 예비 부모와 초보 부모들을 위한 임신, 출산, 육아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용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선착순 1000명에게는 선물도 증정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6월 천년기념물로 지정 예고됐던 포항 오도리 주상절리가 오늘 천연기념물로 최종 지정됩니다. 주상절리는 화산활동으로 분출된 지하의 마그마가 식으면서 수축되고 갈라져서 만들어진 화산암 기둥들인데 포항 오도리의 주상절리는 오도리 방파제에서 100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요. 신생대 제3기 화산암으로 추정됩니다. 경관이 매우 뛰어나고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주상절리 기둥이 있어 학술적, 교육적 가치가 높아서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는데요. 문화재청은 올해 안으로 오도리 마을 주민들과 함께 천연기념물 지정을 축하하고 향후 보존과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신규 지정 기념 행사도 열 예정입니다. 오는 19일 저녁 대구 서구 이현공원 잔디광장에서 서구 쿨한 콘서트가 열립니다. 서구문화회관에서는 특별 기획 공연으로 잔디광장에서 계절별로 야외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중 여름 공연인 이번 공연에는 가수 마야, 노라조, 노브레인 등이 참여해 무더위를 날려버릴 시원한 노래를 들려줄 예정입니다. 2014년 이전 출생자라면 누구나 관람이 가능하고 사전 예매 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문화회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8월 20일까지 3일간 대구 중구에 위치한 창작공간 기차에서 상실감 회복 프로젝트 당신의 이름은 연극이 열립니다. 이 공연은 VR과 미디어 아트, 전시를 활용한 연극으로 문예진흥원 2023 문화와 ABB 결합 지원 사업 선정 작품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삶 속에서 잃어버린 자신과 마주하며 본인의 존재와 가치를 관객이 직접 찾아가면서 극을 만들어가는 체험 연극 형태입니다. 기술 융합을 통해 4차원의 예술 공간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연극으로 체험형은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김광석길 야외 콘서트홀에서 김광석길 여름 힐링 콘서트가 열립니다. 이번 힐링 콘서트는 무대 영상 기능이 강화된 벽면 대형 전광판 제막식과 함께 진행되고 2명의 보컬과 11인조의 오케스트라, 밴드 연주자들로 이뤄진 팝스 오케스트라가 다양한 팝 장르의 공연을 펼칩니다. 가요를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을 수 있는 공연으로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여름의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수 있는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서유리였습니다. 지난 2017년 충북 제천에서 발생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이후에 소방차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 처분할 수 있는 소방법이 마련됐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가 충분한 유예 기간을 거쳤다고 보고 앞으로 소방활동 과정에서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 처분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재난 현장의 신속한 대응은 생명과 직결되죠. 특히 소방차 진입을 막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 절대 삼가야겠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